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자,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은 많이 줄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요. 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법률 상담도 받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음주운전인데. 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가해를 하고도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많이 들어오죠. 보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 피고인, 재판까지 받아야 되니까 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지은 죄는 있지만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변호사 상담도 많고.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네, 보통 많이 찾아오는데 저도 사실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 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고요, 사실. 예.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 다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일단 합의부터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부터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올해 연말은 사실 뭐 운전하다가 주의를 봐도 한가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윤창호법 시행되고 난 뒤에 확실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각심이 약해졌고 또 실제 처벌도 그다지 강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뭐 별말 없고 오히려 강하지 않다라는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예. 또 올해는 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술 먹기에는 적합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반대로 단속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도 힘들고 뭐 기계적인 뭐 현실적인 인력적인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예.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처벌도 실제 강하지 않고 뭐 또 경각심도 느슨해졌고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올해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윤창호법 시행이 되고서도 네.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도 음주운전 차량 한 대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내용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으로 10중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사고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없어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데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 일종입니다. 결국 뭐 피해자로서는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사망해서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어요. 네. 보험사에서 위험한데 도로에서 왜 내렸냐,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 최저인 것만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가해자도 사망하고 피해자도 사망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만 남았는데 예, 유족이겠죠. 결국 뭐. 예,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의 상속인들 간에 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렇죠. 종합보험사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권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예. 뭐 형사사건은 이미 사망해서 공소공소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고 안타깝지만 민사사건만 남았는데 청구할 곳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선택적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적으로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두 군데 청구하니까 뭐 둘 다에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정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또 가해자의 상속인이 누군지도 피해자로서는 잘 모르고 자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는데 방금 문제와 같이 보험사에서 적어도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는 금액만큼이나 주면 되는데 예.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줄 때는 소송하기 전까지는 또 변호사 선임하기 전까지는 5만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금액을 적게주려고 합니다. 예, 예, 이번 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왜 차도에 있었느냐. 근데 사고 경위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뭐 일을 안 하니까 최저임금만 주겠다. 뭐 선심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 안 하는 사람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뭐 최저임금 주겠다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본인들 주장대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예. 뭐 예를 든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차도에 내린 부분 통상적으로는 뭐 보행자는 인도로 다녀야 되지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예, 거기 예. 있으면 위험한 곳에 왜 있었느냐는 취지로 통상적으로 과실이 주어지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과실까지도 주어지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린 경우입니다. 내린 경우라면 조수석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운전석에서 바로 내리기 때문에 차도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상황 자체가 음주로 10중 충돌 사고를 발생시킬 정도고 급작스레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대비해서 운전자가 뭐 조수석으로 내린다든가 예, 예. 대비할 주의임은 없기 때문에 차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로 평가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보험사하고의 다툼이 된다면 소송으로 밝혀야 될 것이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도시 일용 노임, 농촌 일용 노임을 인정해주고 있고 가동일수는 22일간, 농촌은 25일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도시 일용 노임 같은 경우에 월 3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 사망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길입니다. 예, 예. 아니,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네. 상황을 보려고 내리신 겁니까, 이분이? 운전석에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마치고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났는 걸 보려고 내린 게 아니라 예. 덮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음주 차량이 열 몇 대 차량을 보통 차 운전하면 타시는 분도 있고 내리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갓길에 주차하고 내리시는 찰나에 차량이 덮쳤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는 차 같으면 인도에 있어도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차에 뭐 있어도 그렇죠.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차도에 있었다는 게 과실로 평가돼서는 안 되죠. 아. 근데 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다퉈요. 터무니없는 거. 하다못해 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는데 예. 뻔히 차가 오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행자가 일부 과실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합니다, 사실. 아니, 신호등 있는 길을 건넜는데 이게 보행자가 또 네. 그러니까 차가 뻔히 오는 게 보이지 않느냐. 조심해라. 그래서 기본 과실 뭐 10에서 20% 있다. 아, 그래요? 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아, 주장이죠, 그냥.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보고 손을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게 될까 봐. 예, 예. 자, 지금 가해자 가족이 책임지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까? 가해자 가족이 뭐 상속을 받는다면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만 예. 빚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받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뭐 피해자 유족들이 이 가해자 사망 가해자의 상속인들도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뭐 소송을 섣불리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만 2명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주운전 왜 해가지고 이게 본인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죠. 돌아가신 분 당연히 유족분들은 더 힘들 테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네. 예. 너무 강하게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윤창호법도 만들어졌는데 또 하나 민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시행규칙에서 면책금을 상향시켰고 또 종합보험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신설해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300만 원, 면책금 300만 원만 내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했습니다. 10억이든 피해액이 10억이든 5억이든 관계없이요. 그리고 또 대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내면 5천만 원까지 100만 원만 내면 그 책임보험 한도 내까지 그게 보험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이 이제 이제부터는 10월부터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대물 같은 경우 5,50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늘었군요. 네,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었다 하더라도 이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 가능한데 결국 저희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나 저같이 선량한 성실하게 보험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성실하죠. 그 납부하는 거 가지고 음주운전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근절돼야 되죠. 예, 근절돼야 됩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윤창호법 방금 말한 그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사적인 부분에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1,000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던 것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되었고요. 또 단순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2배 정도 높아졌고 사고 안 나고 단속에서 걸렸을 경우. 그리고 또 단속 기준이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0.03%부터 시작이 되었고 취소 기준이 예전에는 0.1%였던 것이 0.08%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셔야 이 수치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술을 마셨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도수, 그리고 마신 사람의 체중, 체질, 성별, 또 그 당시의 분위기, 또 그 사람의 몸 상태, 이런 게 다 작용됩니다. 맞아요. 이런 게 작용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잔만 먹어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사실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서 아는 정도에 불과한데 직접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기계를 온라인에 파는 걸 사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한번 먹고 한번 불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젊으셔가지고 저는 구속 수치가 나왔는데 구속이요? 엄청 나오더라고요. 0.18 얼마 정도 나왔는데. 술을 잘 못 드십니까? 근데 그분은 정지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같이 먹었는데. 이게 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엄청 차이가 나고 또 예전에는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성 운전자분이 그날 술 한 잔 먹었는데. 단속 걸렸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그 경찰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진짜 술 한 잔도 안 먹었다. 취소가 말이 되느냐. 근데 경찰관님이 안 봐줬대요. 다음 날 그 경찰서 가가지고 진짜 술 한 잔 먹고 이 정도 나는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재연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한 잔 먹고 취소 수치가 나왔대요.
아 그래도 뭐 네.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취소 경찰관님이 수치는. 뭐 그건 그거고 하면서 안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근데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아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본인이 한 잔 먹고 예. 취소 수치 나온 걸 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네.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잔 먹고도 걸릴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네.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예. 예. 자, 상담 오늘 좀 문자가 많이 왔는데, 네. 3444번님. 자, 자전거가 차도로 가는 중에, 네. 제 차, 이 마을버스 25인승 같습니다. 네. 자전거 옆으로 지나갔다고 네. 일주일 넘어서 위협운전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분이. 네. 자, 제 차 옆으로 와서 위협 운전을 했다고 녹음이 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자전거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경찰관님 입에서 나왔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받을 예. 의무는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를에 대해서는 증거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혐의자가 받을 의무는 없지만 예. 이 정도가 됐다면 본인이 억울함을 밝히려면 받아야 되고 먼저 받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한번 봐가지고 보통 본인은 이제 말버스 운전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블랙박스를 먼저 좀 보고 네, 예. 자기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시간이 예. 지났으니까. 그래도 지금 경찰관님한테 말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자. 예, 예. 먼저 한번 보셔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의심할 만한 정도라면 본인이 억울함 밝히려면 거짓말 탐지기 받으셔야 되고요. 예.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자전거 옆에 지나갈 때는 보통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확보, 안전거리 지켜야 되잖아요. 예. 자전거 옆을 지날 때도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큰 차가 지나가면 위험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자전거에 대한 필요한 거리를 옆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 하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영상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어느 정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일단 법적인 사과가 아니라 도의적인 사과는 먼저 하고 합의의 여지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저번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맞나 봐요. 본인은 그냥 이제 한 건데 네. 상대방은 위협운전 느끼고 신고하는 경우도 좀 맞습니다. 많은 것 특히 같습니다. 예.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뭐 눈빛을 교환한다든가 태도를 본다든가 얼굴 불빛을 보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말을 예. 한다든가. 하지만 차 대 차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됩니다. 아, 그럼요. 오해도 많이 하고 예. 뭐 깜빡이나 방향지시등 뭐 전조등 그다음 경적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이걸로 모든 의사 표현하다 보니까 제한되고 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는데 예. 이런 오해 안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이거 질문 들어와서 저 너무 궁금한데. 네. 4821번님. 도로에 떨어진 돌을 밟아서 튕겨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뒤에 오던 차가 흠이 났는데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낙하물 사고. 예. 이 낙하물 사고가 그 돌이 정말 엄청 큰 돌인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가 튕겨가지고 다른 차를 다 파손시켰다라고 하면 예. 그 부딪힌 차에게도 원인 제공 차량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지금 이야기로 듣기면 돌 거르는 거 보니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차 안에서는 그 돌이 거의 안 보여요. 예. 아래 있으니까 네, 잘 안 그냥 보입니다. 지나가면 툭 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돌을 밟은 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요. 예. 결국 그 피해 차량은 튕긴 돌에 자기 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거나 예. 하는 부분 아니면 2차 사고가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죠. 예. 그런데 또 그러면 도로가 이제 좀 관리를 잘 깨끗하게 치우던 가야 되는데 돌이 떨어져 있도록 도로 관리했으니까 도로관리청의 책임 물을 여지는 있는데 예. 도로관리청 또 그 2시간마다 한 번 순찰을 하는데 조그만 자갈돌 같은 경우까지도 다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예. 그러면 도로관리청에게 현실적으로 책임 못 묻고 밟은 차량에 책임 못 묻고 결국 피해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못 묻고 이런 구조가 발생되는데 결국 자차 보험 처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예, 누군가 예. 어떻게 억울한 피해자가 안 만들려면 뭐 도로에 대해서 유료 도로니까 조금씩 금액을 적체해 가지고 적어도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 비 올 때 물 튀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을 했는데 네. 물이 튀어서 네. 그 앞에 기다리던 분의 옷을 좀 젖게 했다. 네.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요? 예, 차량 운전자가 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도 볼 수 있겠지만 물을 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도 있고요. 예. 따라서 차의 운전자는 물을 튀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예. 뭐 보행자가 물이 뻔히 있는데 그 옆으로 갔다면 본인의 과실도 일부 참작이 되겠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물튀기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간단하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고 CCTV 확인 결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15m 지난 지점이고 네.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아닌 걸로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 줬고 이제 민사 남았는데 보험회사는 쌍방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자는 전치 7주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쌍방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자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쌍방 과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 보행자도 신호 위반. 예. 그렇다면 결국 둘 다 신호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신호 위반이면 보행자는 신호를 지킨 것이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예. 차량은 신호를 지킨 것인데 지금 둘 다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예. 아니면 다른 걸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차는 신호 위반으로 10여 중까지 적용되지만 보행자는 신호 위반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피해자로 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